어둠 속에서 한 통의 전화가 울린다. 80평생을 살아온 여자의 손이 마치 처음 바늘을 잡던 16소녀처럼 떨리고 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은 단 한마디. 박문호 씨의 유산 상속자로 지명되셨습니다. 40년 전 분명히 죽었다고 들었던 남자. 첫사랑이었던 남자.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남자. 그가 왜 하필 지금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남겼을까? 이 이야기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배신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다. 이것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에 관한 이야기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북촌의 한 한옥. 대문 앞에는 오래된 현판이 걸려 있다. 정한미 한복 공방이라는 글씨가 세월의 무게를 담고 빛발해 있다. 팔순을 넘긴 정한미는 이제 더 이상 바느질을 하지 않는다. 손가락 마디마다 관절염이 찾아왔고 눈도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50년 세월의 기억이 새겨져 있다. 대한민국 전통 한복계의 전설이라 불리던 시절 그녀의 바느질 한 땀은 곧 예술이었다. 은퇴 후 그녀는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딸 정수연이 가끔 손주들을 데리고 오면 밥을 차려주고 오래된 한복 스케치를 들여다보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다. 그런 어느 날 오후 느닷없이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미국 뉴욕의 국제 로펌이었다. 한미는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요즘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가 얼마나 기승인데. 그래서 끊으려 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말한 이름 하나가 그녀의 손을 멈추게 했다. 박문호. 그 이름을 들은 순간 한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40년 전이었다. 1985년 문호는 사업차 해외로 나갔다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해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한미는 당시 39, 한창 일에 몰두하던 시기였지만 그 소식을 듣고 일주일을 알아누웠다. 첫사랑이었으니까. 비록 헤어진 지 오래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에게 유산을 남겼다고. 4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로펌 측 변호사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유언장의 세부 내용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문호야,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그녀는 혼잣말을 내뱉었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다. 며칠 후 한미는 국내 로펌 지사를 방문했다. 딸 수연이 동행하겠다고 우겼지만 한미는 거절했다. 이건 자신만의 일이었다. 아니, 자신과 문호만의 일이었다. 로펌 회의실에 들어선 한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보았다. 유언장 사본, 재산 목록, 법적 조항들. 문호가 남긴 재산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미국과 유럽에 부동산이 있었고 금융 자산도 상당했다. 도대체 이 사람이 40년간 뭘 하며 살았던 건가? 변호사가 유언장의 핵심 조항을 읽어주었다. 본인 박문호는 전 재산을 정한미에게 상속한다. 한미는 그 문장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문호에게는 다른 가족이 없었던 건가? 왜 하필 자신에게? 40년 전 헤어진 여자에게. 그런데 유언장에는 이상한 조항이 하나 더 있었다. 상속 확정을 위해 정한미는 박문호의 옛 자택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한미는 눈을 의심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조건이 붙는 거지? 변호사도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고 했다. 다만 고인의 뜻이니 따라야 상속이 확정된다고. 한미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문호, 너 죽어서도 날 괴롭히는구나. 그녀의 입술이 씁쓸하게 일그러졌다. 그날 저녁 한미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난리가 났다.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딸 수연이 먼저 와 있었고 조카 정태호까지 들이닥쳤다. 수연이 다급하게 물었다. 엄마, 그게 사실이야? 무슨 유산이야? 그 남자가 누군데? 한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태호가 끼어들었다. 큰이모, 저도 들었어요. 엄청난 금액이라면서요? 이거 가족 문제 아닙니까? 저희도 알 권리가 있죠. 한미는 조카를 쳐다보았다. 태호는 한미의 남동생 아들이었다. 어릴 때는 얌전했는데
어른이 된 후로는 돈 냄새를 맡으면 어디서든 나타나는 인간이 되어 있었다. 한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내 일이야. 너희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가족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수연의 남편 김재원도 저녁에 전화를 해왔다. 장모님,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을 텐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는 변호사였다.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계산을 한미는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한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문호가 남긴 건 돈만이 아니었다. 혼란, 의심, 탐욕. 그것들이 이미 자신의 평온했던 삶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한미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문호야, 너는 대체 나한테 뭘 남기고 싶었던 거야? 그러나 대답은 오지 않았다. 며칠 후 유언장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한미는 다시 로펌을 찾았다. 그런데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낯선 여자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서양 여성이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그리고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 특유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변호사가 소개했다. 정한미 여사님, 이쪽은 마리안 리 씨입니다. 고인과 관련된 분이십니다. 마리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한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박문호의 아내였습니다. 한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내? 문호에게 아내가 있었다고. 죽은 줄 알았던 남자에게. 마리안이 말을 이었다. 아, 정확히 말씀드리면 문호는 40년 전에 죽지 않았어요.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저와 함께요. 한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문호가 살아있었다고. 40년간? 그 사실을 알고도 자신에게 연락 한 번 없었다고. 마리아는 담담하게 설명했다. 문호는 1985년에 사망을 위장하고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처음엔 이유를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그에게는 한국을 떠나야 할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를 미국에서 만났고 30년 넘게 함께 살았어요. 법적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였죠. 한미는 손을 테이블에 짚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마리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유언장에는 제 이름이 없더군요. 30년을 함께한 사람의 이름이요. 한미는 마리안을 바라보았다. 마리안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분노 밑에는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같은 여자로서 한미는 알아볼 수 있었다. 마리안이 말했다. 저는 문호의 진짜 반려자였어요. 그의 마지막 순간도 제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걸 당신에게 남겼을까요? 40년 전에 헤어진 당신에게요. 한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도 그걸 알고 싶었으니까. 마리아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선언했다. 저는 제 권리를 찾을 겁니다.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문호의 진심은 저에게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다. 한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문호가 살아있었다. 30년이 넘도록 다른 여자와 살았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죽으면서는 모든 걸 자신에게 남겼다.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가장 잔인한 형태의 배신인가? 한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문호야, 너는 정말 비겁한 인간이었구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유산을 받으려면 문호의 옛집에서 3개월을 살아야 한다. 한미는 그 조건 앞에서 고민에 빠졌다. 솔직히 유산 따위는 관심이 없었다. 80년을 살면서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건 진작에 깨달았다. 하지만 문호가 왜 이런 조건을 남겼는지는 알고 싶었다. 죽어서까지 자신을 그 집으로 부른 이유가 뭔지. 그녀는 결국 동거 조건을 수락했다. 문호의 집은 서울 외곽에 있었다. 오래된 양옥이었는데 생각보다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문호가 한국을 떠난 후에도 누군가가 계속 관리를 해왔던 모양이었다. 한미가 짐을 옮기자마자 가족들이 난리를 쳤다. 딸 수연이 펄쩍 뛰었다. 엄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80 넘은 사람이 모르는 집에 혼자 들어가서 산다고.
사위 재원도 법적 위험을 운운했다. 장모님, 그 집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조카 태우는 더 노골적이었다. 큰이모, 그 유산 일부는 가족들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저희도 뭐 좀 받을 수 있을 텐데요. 한미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내 일에 간섭하지 마라. 너희한테는 아무 권리도 없어. 하지만 가족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외부의 압박도 시작됐다. 마리안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녀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재산 분할을 요구했고 한미에게 경고장까지 보내왔다. 이 유산은 정당하게 제 것입니다.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로펌에서는 한미에게 감시인을 붙였다. 유언장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젊은 직원이 일주일에 2번씩 집을 방문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 한미는 갑자기 모든 사람의 감시 대상이 된 기분이었다. 가족들은 유산을 노리고 마리아는 소송으로 위협하고 로펌은 감시인을 보내고 문호야, 너는 나를 전쟁터 한가운데 던져놓은 거야.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이미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했다. 문호가 왜 자신을 이곳으로 부른 건지 그 답을 찾기 전에는 떠날 수 없었다. 문호의 집에서 생활을 시작한 한미는 천천히 그의 흔적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서재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대부분 사업 관련 내용이었지만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미에게 보내려던 편지 초안들이 나왔다. 한미에게 이 편지를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니, 보내면 안 되겠지. 하지만 너를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다. 한미는 손이 떨렸다. 편지는 여러 장이었다. 어떤 건 1990년, 어떤 건 2005년, 어떤 건 2018년 날짜가 적혀 있었다. 30년 넘게 문호는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또 썼던 것이다. 보내지는 않았지만 어느 편지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다. 너를 떠난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돌아가면 너를 위험에 빠뜨릴 테니까. 위험? 무슨 위험? 한미는 의문을 품었지만 답을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다. 거실에 오래된 VCR에 테이프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문호가 나타났다.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한미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날카롭고 깊고 슬픈. 문호가 말했다. 한미야. 그 한마디에 한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내가 이걸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 40년간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고. 나는 비겁한 인간이었다. 너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해.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했어. 화면이 꺼졌다. 한미는 어둠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40년 전의 상처가 30년간의 침묵이 그리고 이제야 전해진 고백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문호야, 너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녀는 흐느꼈다. 죽어서야 이런 말을 하다니.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야.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미움과 그리움 사이에서, 배신감과 사랑 사이에서 한미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한미가 문호의 집에 들어간 후 가족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조카 태호였다. 그는 로펌 감시인에게 접근했다. 저기, 내가 큰이모 친척이거든요. 혹시 그 유산 규모 같은 거 알려줄 수 있어요? 물론 감사의 표시는 하죠. 감시인은 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태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사위 재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답게 법적 경로를 파고들었다. 한미가 정신적으로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만약 치매 초기 증상이라도 발견되면 후견인 제도를 활용해 유산 관리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장인어른이 이상한 남자 유산 받겠다고 낯선 집에 들어가 사는 거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가 아내 수연에게 말했다. 수연은 남편의 말에 반발했지만 완전히 무시하지도 못했다.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이었으니까. 한편 마리안도 전쟁에 뛰어들었다. 그녀의 아들 데이비드가 한국으로 들어왔다. 35의 젊은 남자로 어머니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사명감에 불타 있었다. 데이비드는 과감한 작전을 세웠다. 그는 가정부 파견 업체를 통해 신분을 위장하고 문호의 집에 가정부로 취업했다. 한미는 80이 넘은 노인이라 혼자 생활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가사 도우미를 구한다는 소식이 돌았고 데이비드가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이다. 그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했다. 어머니가 한국인 아버지의 말을 배워두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쳤기 때문이었다. 데이비드는 낮에는 청소와 요리를 하고 밤에는 집안을 수색하며 증거를 모았다. 문호가 마리안에게 남긴 유품이 있는지 혹은 마리안과의 관계를 증명할 문서가 있는지. 그는 한미의 동선을 기록했고 중요한 대화는 몰래 녹음했다. 한미는 처음엔 데이비드를 의심하지 않았다. 젊은이치곤 일을 꼼꼼하게 하네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곧 집안에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꼈다. 물건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서재의 편지들이 정리된 순서가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 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집 밖에서도 감시의 눈길이 느껴졌다. 조카 태호가 고용한 사설 탐정이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미는 한숨을 내쉬었다. 문호야, 너는 유산을 남긴 게 아니야. 전쟁을 남긴 거야. 그녀의 집은 감시 카메라, 녹음기, 미행으로 가득한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한미 혼자 서 있었다. 어느 날 한미는 서재 깊숙한 곳에서 잠긴 상자를 발견했다. 열쇠는 문호가 남긴 유품 중에 있었다. 작은 황동 열쇠. 처음엔 뭘 여는 열쇠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용도를 알게 된 것이다. 상자를 여니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다. 1980년대 신문기사 스크랩, 정부 문서 사본, 그리고 문호의 자필 메모. 한미는 서류들을 하나씩 읽어나갔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다. 1985년 문호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일에 관여했다. 표면적으로는 사업가였지만 비밀리에 운동 자금을 관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일이 틀어졌다. 정보기관에 발각된 것이다. 문호는 추적을 받았고 그의 주변 인물들도 위험에 처했다. 그때 가장 위험했던 사람이 바로 정한미였다. 한미는 문호의 연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정보기관은 그녀를 통해 문호에게 접근하려 했고 필요하다면 그녀를 인질로 삼을 계획이었다. 문호는 그걸 알았다. 그래서 사라졌다. 죽음을 위장하고 한국을 떠났다. 자신이 살아있는 한미가 위험할 테니까. 죽은 사람의 연인은 더 이상 가치가 없으니까. 문호의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미를 지키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그녀에게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 영원히. 한미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40년 동안 그녀는 문호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사랑이 식어서, 다른 여자가 생겨서, 어떤 이유에서든 그녀를 버린 비겁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진실은 정반대였다. 문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떠난 것이었다. 사랑했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었다. 한미는 주저앉았다. 문호야. 눈물이 쏟아졌다. 너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감당했어?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떠났어? 그녀는 오열했다. 분노도 미움도 원망도 모두 사라졌다. 남은 건 깊은 슬픔뿐이었다. 그리고 40년간 문호도 얼마나 외로웠을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평생을 타국에서 혼자 살았을 그를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문호야, 너도 참 바보였구나. 한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소송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마리아는 조급해졌다. 법적 싸움으로는 승산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한국 법상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은 제한적이었고 게다가 문호가 유언장에 그녀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뒤집기가 어려웠다. 마리아는 다른 방법을 고민했다. 한미를 직접 만나 협상하는 것.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문호의 집을 찾아왔다. 한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두 여자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건 마리안이었다. 정한미 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몫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30년을 함께 산 제가 아무것도 못 받는 건 부당하잖아요. 한미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리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요, 정한미 씨. 저도 알아요. 문호의 마음이 제게 없었다는 거. 한미는 눈을 들었다. 마리안이 쓰게 웃었다.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잠들고 같이 늙어갔어요. 하지만 문호는 한 번도 저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당신이요. 한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마리안이 계속했다. 죽기 전까지도 그 사람은 당신 얘기만 했어요. 한미가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한미한테 미안하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세요? 30년을 같이 산 여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은 40년 전 여자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눈물을 닦았다. 저는 문호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그 사랑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저는 항상 2등이었어요. 한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마리안 씨. 네. 당신도 피해자였군요. 마리안이 고개를 들었다. 한미가 말했다. 우리 둘 다. 문호라는 남자한테 속고 상처받고 이용당한 거예요. 당신은 30년을 곁에 두고도 사랑받지 못했고 저는 40년을 기다리면서 진실도 모른 채 미워만 했어요. 우리 둘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눈물을 흘렸다. 한미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두 여자는 오랫동안 마주 앉아 있었다. 적으로 만났지만 이 순간만은 같은 남자에게 상처받은 동지였다. 마리안이 입을 열었다. 정한미 씨 소송 취하할게요. 한미가 놀라서 물었다. 정말요? 마리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싸워봤자 서로 상처만 남을 것 같아요. 문호는 이미 죽었는데 산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싸우는 건 무의미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다만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문호의 물건 중에서 저와 관련된 것들, 사진이나 편지 같은 거요. 그것만이라도 가져가도 될까요? 30년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기는 싫거든요. 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세요. 마리아는 현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문을 열기 전에 돌아서서 말했다. 정한미 씨. 네. 당신은 문호가 진짜로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한미는 닫힌 문을 한참 바라보았다. 가슴이 아팠다. 문호를 향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마리안을 향한 미안함 때문이었다. 그녀도 사랑했던 거잖아. 30년을 바쳤잖아. 그런데 끝까지 사랑받지 못했잖아. 한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문호야, 너는 참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구나. 바람이 불어왔다. 석 달이 지났다. 유산 상속을 확정할 기한이 다가왔다. 한미의 가족들은 막바지 압박을 강화했다. 딸 수연이 눈물로 호소했고 사위 재원이 법적 논리를 들이댔고 조카 태호는 노골적으로 자기 몫을 요구했다. 엄마, 그 돈으로 우리 애들 유학 보내자. 장모님, 세금 문제만 해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큰이모, 친척들한테도 나눠주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한미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이 돈이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아니,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 거야. 탐욕은 끝이 없으니까. 그녀는 결심했다. 마지막 날 한미는 로펌에 가서 서류에 서명했다. 상속권 포기. 가족들이 아우성쳤지만 한미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유산을 그냥 없애버린 건 아니었다. 한미는 문호가 남긴 집과 작업실을 기부했다. 전통 한복 장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쓰이게 한 것이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저는 평생 한복을 만들며 살았습니다. 제 손끝에 담긴 기술은 스승에게 배운 것이고
그 스승도 또 다른 스승에게 배운 것입니다. 전통이란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박문호 씨가 남긴 재산이 그런 전통을 잇는 데 쓰인다면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물었다.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던가요? 한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결정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마리아는 한미에게 연락을 해왔다. 정한미 씨, 당신의 결정을 존경합니다. 한미는 대답했다. 마리안 씨, 문호의 물건은 가져가셨나요? 네, 가져갔어요. 이제 진짜로 떠날게요. 한국에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가족들은 한동안 한미에게 원망 섞인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됐다. 딸 수연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한미는 딸의 손을 잡아주었다. 돈 때문에 가족이 멀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 한미는 다시 북촌의 한옥으로 돌아왔다. 자신의 공방, 자신의 살.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오래된 장롱에서 문호의 스케치북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문호가 그린 그림들. 그 중에는 한미의 초상화도 있었다. 26살의 한미. 웃고 있는 얼굴. 한미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보았다. 문호야. 그녀가 말했다. 너는 날 사랑한다면서 떠났고, 날 지킨다면서 숨었고, 날 잊지 못한다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너는 정말 바보야.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 마음을. 40년 만에 알았어. 그녀는 스케치북을 덮었다. 고마워, 문호야. 그리고 안녕. 한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새 옷감을 펼쳤다. 하얀 모시. 이것으로 마지막 작품을 만들 생각이었다. 바느질을 시작하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끝이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고. 바늘 끝에 실이 꿰어졌다. 한미의 마지막 작품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랑은 때로 상처를 남기고 진실은 때로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정한미는 끝내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습니다. 잃어버린 40년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시간은 자신의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오래된 상처가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